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1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서울은 비가 별로 안 오더라고요. 네, 경기도민인 저는 새벽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여의도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무사히 여의도에 도착을 했고요. 보니까 어제도 낮에 한 차례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면서 이거를 약간 동남아 가면은 스콜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장마이기는 한데 뭔가 비가 안 내리다가 한꺼번에 이제 국지성 호우 이렇게 쏟아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비 내리면은 사실 시설물이 좀 이렇게 파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불어난 물 때문에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다양한 비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좀 잔잔하게 내리는 그런 무난한 장마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뭐 그 이전에도 그랬고 가끔씩 이제 한강이 범람을 해서 여의도 곳곳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의 전체 도로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올해는 부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출근길 우리 시청자분들도 빗길에 안전하게 출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주말 사이에 마감됐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는 3대 지수가 모두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장중에는 초록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막판에 아쉽게도 하락을 했던 뉴욕 증시 분위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심층 인터뷰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풀어보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장대비가 와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는 상우김님, 김상우님 지금 운전 중에 채팅창에 남기시는 건 아니죠? 예, 이번 달은 쉽지 않은 장일 것 같다. 7월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동탄인데 앞이 안 보입니다. SJ님. 앞을 보셔야 됩니다. 잠깐 신호 걸렸을 때겠죠. 수원도 국직선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지금 이제 경기 남부 지역에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북부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비가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구름이 그쪽으로 좀 내려왔나요? 어쨌든 조심해서 안전하게 출근길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의 배경 과연 뭘까요?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지난주에 많이 발표가 됐었죠. 그때도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좋게 발표된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면 그것을 뭐 긴축의 신호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고용이 조금 꺾였다라고 한다고 해서 뭐 긴축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용이 꺾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찾다가 시장의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 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고용이 둔화가 돼도 긴축은 예정대로 할 거야 라는 심리가 시장의 소폭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55%, S&P 500은 0.29%, 나스닥 지수는 0.13% 소폭 쉬어갔고요.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1.22%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4대 지수, 그러니까 3대 지수 플러스 알파하면 4대 지수는 4대 지수 가운데 러셀 2000 지수만 유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6월 비농업 고용지표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6월에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20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쉽게 썼던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24만 명이었는데 이 24만 명 증가보다 꽤 적게 증가를 한 거죠. 또 저널 수정치였던 30만 6천 명보다도 10만 명가량 적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용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의 실업률은 3.6%로 직전월인 3.7%보다 낮아졌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보다 0.36% 올랐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오르는 거 또 연준이 안 좋아하죠.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무려 4.35%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전월비 0.3% 증가였는데 이도 웃돌았고요. 또 전년비
4.2% 증가였는데 이도 웃돈 4.35%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직전일에 그 ADP 6월 민간 고용이 49만 7천 명으로 집계된 이후에 6월 고용이 예상보다 증가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ADP 고용과 노동부의 고용 지표에는 차이가 좀 분위기 온도 차이가 좀 컸습니다. 고용 지표 발표된 이후에 미국 국채 수익률은 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시 또 오르고 하는 뭔가 혼재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장중에 4.09%까지 올랐고요.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4.0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직전일에 2년물 같은 경우에는 5%대까지 올랐는데 주말 사이에는 4.9% 중반대에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이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6월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둔화됐지만 미국 연준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를 막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직전일에 발표됐었던 민간 고용 발표된 이후에 막 90% 이상을 넘어서면서 7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로 나왔잖아요. 근데 고용 보고서 내용을 봐도 이 정도 고용이 좀 약간 사그라든 게 7월에 금리 인상을 저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 고용 지표가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서서히 완화가 된다면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기대도 만들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한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장 후반에는 아쉽게도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억제할 정도의 고용 증가세를요.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20만 명이 넘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에서 3% 수준으로 지금 둔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 다음에 나온 경제지표 가운데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쪽으로 다시 시선이 돌아가고 있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움직임 보겠습니다. 맵을 여러분 함께 보시죠. 자, 빨간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었던 시장이었는데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배럴당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73달러 선에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주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코노코필립스가 2% 넘게 올랐고요. 엑스모빌 소폭 상승, 쉐브론도 0.8% 소폭 오르는 모습,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일라일릴리 2%, 머크 2%, 에버비의 주가는 1%대 하락을 했고 존슨앤존슨의 주가도 1.45%, 유나이티드헬스 그룹도 주가 1.6%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은 아마존 1% 상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였죠. 마이크로소프트 1% 하락, 애플의 주가는 0.59% 하락, 구글도 0.6% 하락했고요. 메타의 주가도 0.5%. 여러분은 스레드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가입을 안 했거든요. 요 가입하면은 인스타그램에 그 스레드 아이디가 이렇게 골뱅이에서 연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 한번 가입하고 만약에 내가 탈퇴하려고 하면 이 인스타그램 계정도 함께 탈퇴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벌써 그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0.95% 올랐습니다. 425달러 선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이 밖에 다른 종목들이 약간 혼조로 보이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주가는 0.95% 하락, 인텔의 주가도 0.38%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죠. 0.76% 하락이었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웨드부시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10%대 급등을 했습니다. 리비안의 목표 주가를 25달러에서 30달러로 높였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주가가 좀 크게 올랐어요. 이 중국에서 엔트그룹에 71억 2천만 위안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달러로 9억 8,4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라고는 했는데 좋은 소식 하나. 일단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 도구를 알리바바에서 출시했다고 하죠. 요거 시장에서 일단은 1번 좋게 봤고요. 2번 그 엔트그룹에 대한 벌금 부과가
빅테크 제재에 대한 마지막 수순일 것이다. 요 벌금 부과하고 이제 끝. 이제 엔트그룹 상장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주가 이에 따라서 8%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소매 관련해서 하나 볼까요? 코스트코가 6월 소매 월 매출이 전년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비슷한 전체 평균 판매량이 2.5%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주가는 장중에 2%대 하락을 했고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저희는 리바이스라고 있잖아요. 근데 상장한 이 기업을 레비스트라우스? 리바이스라고 청바지 기업 리바이스로 저는 읽겠습니다. 리바이스가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주당 1.1달러에서 1.2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BS 같은 경우에도 1.3달러에서 1.4달러, 그러니까 1.3에서 1.4였는데 이게 조정된 게 1.1에서 1.2로 예상을 하면서 주가는 아쉽게도 하락을 했습니다. 태양광 기업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데요. 퍼스트솔라 5년간의 회전 신용 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10억 달러 시설에 대한 보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나서 주가는 4% 올랐고요. 드래프트 킹즈 같은 경우에도 5%대 상승을 했는데 제프리스에서 굉장히 지금 회사의 수익이 코너를 돌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단계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관련된 그 코너를 돌고 있는 그런 좋은 주식 가운데 하나다라는 평가와 함께 긍정적인 이야기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에서 해고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뭐 장중에는 좀 오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0.76% 하락을 했고요. GM의 주가는 0.3%, 포드는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시장 분위기는 혼조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수는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과연 이번 주 시장에는 우리가 뭘 봐야 할까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 동안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날씨를 좀 전해주셨는데, 약간 경기도 이 동부 지역에 훨씬 비가 많이 오는 건가요? 뭐 인천 지역이나 이쪽 일산 이런 쪽에는 괜찮은가요? 뭐 그렇다면 한쪽에만 온다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다행은 아니죠. 어쨌든 비가 많이 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침 출근길에 힘들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서 좀 회사에 있을 때 오지. 어차피 못 나가는데. 그렇죠? 어쨌든 오늘 아침 출근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안전운전 또 이동하시는 분들은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뭐 앞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고용 얘기를 먼저 아무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ADB 고용 때문에 사실 좀 시장이 화들짝 한번 놀랐었고 그쵸. 또 막상 또 뚜껑을 이제 6월달 그 비농업 일자리를 봤더니 시장 예상치를 조금 뭐 소폭이라도 좀 하회를 한 상황에서 조금 시장의 그 고용 시장이 조금 지표들이 엇갈리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고용 시장은 아직 탄탄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연준이 원하는 정도의 둔화 속도는 아직은 좀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자극하는 요인이 좀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 시장의 그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내용을 조금만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요. 네. 뭐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고용은 서비스업이 사실은 주도를 했습니다. 지금 일자리 수가 한 18만 개 정도, 전체 20만 개 조금 넘게 늘어나면서 거의 뭐 서비스업이 주도를 했다라는 게뭐 리오프닝의 영향이라고 네, 이제 봐야 사실 저 되나요? 서비스업의 그 호조 자체를 꼭 리오프닝으로만 사실은 좀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사실 고민스러운 것이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해서 고용 시장이 빠르게 쿨링, 그러니까 좀 식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뭐 조금 구조적인 것들 때문에 쉽게 식지는 않을 거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건설 부분입니다.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당연히 뭐 건설 경기 자체가 당연히 둔화가 되고 뭐 네. 미국 주택 경기도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둔화 추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왜 늘어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최근에 미국에 보면은 비주택 부분의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리쇼링 효과면서 뭐 공장 짓고 미국의 어떤 정책 수혜 뭐 이런 것들 인프라 건설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들이 결국 이제 건설 시장도 사실은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경기와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거는 도매, 소매, 운송 요쪽인데 이쪽은 사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가 안 줄는 부분 자체는 지금 교육, 헬스, 레저. 그러니까 레저야 뭐 사실 리오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교육, 헬스 자체는 사실은 뭐 이게 어찌 보면 좀 인구 사이클과 사실은 좀 관련이 있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도 미국도 진입을 하고 또 이제 은퇴자들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의 고용 자체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구조적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 자체는 지금 우리가 요번에도 보게 되면 뭐 구인 구직권 수차에서 보게 되면 뭐 자발적 퇴직자가 많아졌다 뭐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아무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퇴진을 하겠죠. 그것이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얼핏 드린 것 같은데 베이비붐 세대 자체가 워낙 돈을 좀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조기 은퇴를 하고 하면서 이제 자발적 퇴직자도 사실 늘어나는 부분들이 하나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나온 그 고용 보고서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아직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못했습니다. 회복을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돈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조적인 부분들이 아직 그 적극적으로 이제 직업을 찾을 이유 자체가 없는 분들이 사실은 좀 네. 많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젊은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구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뭐 아주 그 특별한 그 구직에 대한 어떤 이유 자체를 잘 찾지 못하는 그거는 네. 이제 뭐 이러한 얘기를 좀 뭐 부의 대물림 뭐 이러한 것들도 없지 않아 좀 영향이 저는 있다라는 좀 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팬데믹 사이에 예. 주식이 그러니까 미국 많이 같은 오르고. 경우도 그러면 주택을 사는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주택을 산다는 얘기도 사실 들리고 있어요. 좀 뭐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과거 패턴, 제가 과거 패턴을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요 하나 차트를 좀 그리면 이게 과거 오일 쇼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 실업률을 지금 코로나 당시하고 이제 비교한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확 올랐다가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안정세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과거의 어떤 패턴을 따르는 흐름과는 조금 좀 달라졌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여하튼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고 경기 자체도 여하튼 조금 이제 모멘텀 자체가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고용 시장은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미 연준이 원하는 정도의 속도를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구조다.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경기가 그만큼 그렇죠. 견조하다라는 쪽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맨 앞에 저희가 차트 하나를 넘어갔는데 비농업 일자리 수와 ADP 민간 고용이 네. 완전하게 이렇게 좀 디커플링 나타난 거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한 달 정도 이제 디커플링 정도 나타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 안 해도 큰 되나요?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뭐 화면에 다시 좀 보여드릴 네. 텐데 결국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뭐 비농업 일자리 수나 ADP 고용이나 사실은 흐름은 사실 거의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달에 뭐 이게 다음 달에 조금 한 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조금 디커플링 된 걸 가지고 뭔가 뭐 통계적의 오류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에는 조금은 좀 아직은 좀 한 달 정도 수치에서 사실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용 시장의 동향 관련한 내용들이 지난 쫙 발표됐는데 그러면서 그 페드가 금리 인상을 7월에 단행할 그 퍼센테이지가 네. 90%를 그냥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뭐 고용 보고서 발표돼도 요런 지표 가지고는 그냥 인상하겠지. 이러면서 네. 금리 인상 관련한 그 시나리오에 대한 큰 변화를
이젠 시장에서는 거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7월 달에 금리는 사실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지금의 미국 지표라든지 뭐 말씀하신 고용 지표 뭐 이번 주에 이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될 건지 또 하나 변수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7월 달 금리 인상은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장이 금리라든지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관건은 이제 7월 이후에 어떤 금리 인상이 계속 될 거냐 지속성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은 시장이 그 7월 한 차례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제가 표를 하나 정리를 해서 왔는데 뭐 사실 이거 매번 변화해서 사실 뭐 이 표를 갖고 뭐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지금 7월에 금리 인상 확률로 말씀하신 대로 한 90%가 넘었고요. 반면에 9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의 금리 인상 확률을 보게 되면 일단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시장은 이제 대체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두 차례 인상도 뭐 확률이 조금씩은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한 차례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앞서 말씀드린 고용 시장이 여하튼 그래도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우리가 1월 달만 해도 거의 이제 40만 건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던 것들이 지금은 뭐 반토막이 난 20만 건이고 앞으로 이 흐름이 좀 유지가 된다. 뭐 이렇게 빨리 들어가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한 10만 건 내외 정도로 거의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굳이 뭐 금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인상을 할 가능성이 사실은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실은 이 연준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은 좀 국채 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보면 4.07까지 와서 3월 초에 그 우리가 SVB 사태가 터졌던 당시에 비해서 더 높아진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우리가 3월 달에도 SVB 사태가 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실들 채권? 예, 채권 부실 자체가 이제 상당히 커지면서 그것 때문에 뱅크런이 사실은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게 이제 3월 달에 SVB 사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그렇게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은행들이 갖고 있는 유가증권의 그 손실 이러한 것들이 줄지 못한다. 제가 화면에도 좀 보여줬는데 1분기에는 뭐 이전에 SVB 사태 났을 때 많이 보셨던 차트인데 이게 미국 금융기관들의 투자증권의 이제 손실 그게 이제 매도 가능 증권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증권의 손실하고 만기까지 갖고 가는 이제 손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결국 이제 문제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의 손실인 부분들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1분기에 다소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그때 1분기에는 금리가 떨어졌었죠. 근데 2분기에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이제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과연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뭐 한 차례 금리 인상이야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러한 어떤 그 신용 리스크가 아직 잠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연준이 좀 뭐 두 차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두 차례까지 갈 건지는 조금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아마 좀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는 금리고 사실은 또 하나 이제 이 고용 시장이 좋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우리가 아직도 경기 침체의 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반기 연착륙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여주는 부분들로 사실은 좀 해석을 할 수 예.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제가 하나 조금 최근에 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경제 고통지수라고 있습니다. 경제 고통지수. 고통지수. 그러니까 이거 뭐죠? 고통지수라는 건 이제 실업률하고 단순하게 이제 물가를 합친 이제 수치인데요. 실업률은 사실 견조하고 물가는 높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제 걸까요?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침체 당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당시 보면 이제 실업률도 높고 네. 물가도 높으니까 이제 가계가 받는 소비의 압박 자체가 상당히 컸다라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 상황도 뭐 침체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경제 고통 지수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은 되게 낮고 물가는 높지만 사실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 지수 자체는 사실은 좀 최근에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괜찮게 나오는 예,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화면을 조금 그것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실업률하고 소비자 물가를 합한 이제 경제 고통 지수입니다. 요 음영, 이게 회색 음영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국면인데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렌지 경제 고통 지수가 항상 올라갈 때마다 미국 경기는 침체를 갔었고 제가 이제 미국 소비를 같이 그러는데 이게 역축으로 놓은 겁니다. 소비가
자꾸 이제 허물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경제 고통 지수가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실업률은 계속 안정적이고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피크를 치고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소비도 견조하고요. 그러니까 소비도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떨어지던 흐름 자체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왜냐하면 가게 입장에서 보면 고용도 괜찮고 물가도 떨어지다 보면 이제 소비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소비 심리도 사실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조금 최근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미국 경기의 연착륙에 대한 힘을 사실은 더 실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가 역전이 돼서 아직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을 뭐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과거 패턴들 특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던 국면에서 보게 되면 경기 고통 지수가 항상 올라왔었습니다. 어김없이 올라가면서 이제 경기가 침체를 봤던 이번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저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을 상당히 좀 뒷받침해 준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사실은 뭐 복잡한 사실은 지금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미국 지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은 엇갈리는. 그러니까 지금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긴 하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소비와 관련돼서 보면 미국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자체가 그렇게 죽지 않고 있다라는 그게 참 얘기죠. 신기해요. 작년에 예. 올해 소비 큰 거 못 할 거라고 또 금리 막 올라갈 때도 예. 금리 때문에 못 살 거라고 예, 하더니 그래서, 예. 타 사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원인을 보면 고용이 워낙 탄탄하고 돈을 그렇죠. 그만큼 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금 활부 상승률도 금리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자동차 소비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몇 가지 좀 요인을 좀 찾아보면 일단 공급망 개선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 개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 지나면서 공급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신차 생산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인도 자체가 뭐 1년, 뭐 2년 나다 보니까 다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몰려갔었죠. 근데 지금은 생산 자체가 원활하게 사실은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자동차 생산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공급망 차질이 이제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인도 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되다 보니까 중고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신차 수요를 이제 산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것이 한편에서 보면 이제 중고차 가격의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물가 안정에도 사실은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요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전기차 뭐 아무래도 테슬라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보급 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대체 수요가 되겠죠. 기존에 이제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이제 대체하는 수요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커지면서 그러한 것들이 미국 자동차 수요를 사실은 좀 견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여하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아마 고용 시장이 이렇게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어떠한 것들이 아마 중요한 원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지표를 이렇게 보면 다들 이제 저도 이제 뭐 세미나를 나가서 말씀하신 걸 보면 너무 헷갈린다. 뭐 어느 방향을 타야 되는지 잘 봐야 모르겠다라는 되는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근데 좀 핵심적인 몇 가지 이제 고용이라든지 말씀드린 어떤 소비 또 최근에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뭐 아무래도 어느 나라나 이제 건설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건설 경기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주택 쪽에서 상당히 화랑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은 뭐 아무래도 올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을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최근 가장 핫했던 이슈가 이제 옐런 장관의 방중이었습니다. 뭐 성공적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경제 쪽에 있어서는 좀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끝난 거죠, 방중. 네, 방중 뭐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는 사실은 뭐 이게 당장 뭐 앨런 아니, 저는 앨런 장관이 아파될 줄 알았어요.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아파될 줄 알았어요. 예, 뭐 장관이 가서 뭐 네. 단순간에 뭐를 해결하거나 싸움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앨런 장관의 어제 기자회견에 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 전략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간다라는 걸 재차 강조를 했고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뭐 계속해서
디커플링,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그 공급망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재앙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한 거를 보면 어느 정도는 한편에서는 이제 좀 중국 달래기에도 낯선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디리스킹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 뭐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강할 거다라는 부분 자체는 여전히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거리감 자체는 상당히 좀 두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 뭐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뭐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그냥 뭐 예정된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부분이 아마 대체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브링컨 뭐 장관도 사실은 방문을 했고 또 곧 이어서 앨런 재무장까지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위급 회담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게 왜 그러면 미국이 갑자기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갑자기 이러한 대중 전략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이 변화시킨 걸까요? 그냥 표현만 근데 이렇게 바꾼 걸까요? 조금은 약간 미국 엉건해진 건가요? 뭐 속내야 잘 모르긴 네. 하지만 뭐 표면적으로는 조금 중국과의 관계 갈등 관계를 조금은 그래도 좀 완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대선 있고요. 때문인가? 예, 예, 아무래도 대선으로 저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트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시기가 미국이 대선이 있었던 네.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선이 있던 시기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80년대 이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3명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카터 대통령, 그리고 아버지 부시가 되죠. 부시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때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 경기가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도 오일 쇼크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가 왔었고요. 네. 부시 대통령이 선거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선거 직전이 그 걸프전으로 인해서 침체를 한번 겪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엄청난 이제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 경기라는 부분들이죠. 경기가 안 좋으면 재선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게 과거에 뭐 미국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뭐 경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대선의 이슈니까요. 네. 근데 지금 내년에 미국 성장률 컨센서스가 얼마냐? 뭐 우리가 침체 안 간다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성장률 자체는 지금 한 0.7%, 그러니까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서베이를 한 거 보면 0.7%밖에 사실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0.7%의 성장률을 갖고 내년을 대선을 치른다라고 하면 재선을 당장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성장률을 재고시켜야 되는데 근데 문제 자체는 지금 뭐 금리도 지금 10년 국채 4% 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내년에 뭐 경기 침체는 안 간다 하더라도 경기 모멘텀이 강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재정 지출을 그럼 늘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해놨기 때문에 재정 지출 쪽에서도 늘릴 여지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외부 쪽에서 성장 모멘텀을 끌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이 그렇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가 되면서 교육 쪽에서 조금 뭔가 힘을 얻는 방법이 아닌가. 또 물가도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뭐 서비스 물가가 워낙 높아서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조금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이 중국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조금 완화를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이 디프레를 겪고 있고 전달이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4.6%였는데 이번 달은 전년도로 5%더 나빠지는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경기 부양도 제대로 못하는 입장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던 정말 뭐 심각한 어떤 구조적인 침체 뭐 이러한 것들로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당장 중국도 미국의 어떤 수출 관계 이러한 것들의 개선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야 뭐 제조업도 사실은 좋아지고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미중 갈등을 좀 풀고자 하는 어떤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 양측의 이해가 어느 정도는 사실은 조금 맞아떨어지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이러한 디리스킹 쪽으로 사실은 움직임이 좀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걸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당장 이것쪽으로 뭐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과정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제 시도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좀 긍정적인 신호.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사실은 가장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으로 가는 그 지금 수입 제품에 대한 고일 관세를 어느 정도 좀 인하시켜주는 이러한 액션을 조금이라도 취해준다라고 하면 미중 관계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 개선되는 이러한 쪽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조금 내포 있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네. 하반기 쪽에 뭐 글로벌 경기 특히 이제 중국 경기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도 미중 관계의 어떤 흐름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중 관계가 그동안에 굉장한 냉전에서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완화가 미국과 또 중국의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따른 뭐 시장의 움직임도 중요하겠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또 클 것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층 인터뷰의 시간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